이번 시간에 본 장 문제를 모두 다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K개의 독립변수 xy와 종속변수 y에 대한 중회기 모형을 고려하여 n개의 자료에 대한 중회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편차를 분해하여 얻을 수 있는 3개의 제곱 합의 자유도를 각각 구하여라.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지금 아래와 같은 표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제곱합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세 가지의 값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y의 햇에 대한 값이 하나 있고 xi에 대해서 yi가 있고 그러니 y 햇 i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y 평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결국 중심에 yi를 두고 나머지 y 햇 i와 y bar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i와 y bar은 주어진 거니까 이들의 관계는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얘를 아래로 내려가면은 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답을 봐도 yi와 y bar의 차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 둘은 두 가지, 한 가지는 이들의 차이와 이들의 차이, 이 두 가지의 차이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y 햇 i와 y 바의 차이 아래쪽, 그리고 yi와 y 햇 i 차이 위쪽. 위쪽이 오차 잔차의 케이스고요. 원래 잔차는 표본에 대한 차이고 오차는 이제 모회기 분석의 차이라고 했는데 잔차라는 단어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회기라는 단어는 이제 그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회기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지금 회기란 말을 써 놓은 거거든요. 아래쪽에 y 햇 i와 y 바의 차이. 포인트는 잔차를 줄이고 회기가 이제 가까워지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잔차는 줄고 회기 쪽은 넓은데 거의 개하고 회기하고 유사하면 좋다. 이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기는 전체 개수 n-1개를 기준으로 본다면 회기의 개수들 있죠? 이 개수들. 사실 개수들은 y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개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개수가 k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가 n-1이고 중간에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오차들의 개수, 그래서 n-k-1 이렇게 순서대로 자유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지금의 내용 이들의 관계를 기억하고 계시면서 아래쪽에 k, n-k-1, n-1 이렇게 k 반대로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순서가 k가 어딨지? 그 다음에 n-k-1이 어딨지? n-1이 어딨지?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실까요? 특히 획이라는 표 보세요. 획이라는 요인에서 자유도는 x의 개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먼저 정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n-1개를 선택했어 라는 거를 채워 주시면 최종적으로 잔차에 대한 자유도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53번 봅시다. 표본의 수가 n이고 독립변수의 수가 k인 중회기 모형의 분산 분석표에서 잔차 제곱합 에러죠. 에러 또는 레지듀얼의 제곱합의 자유도잖아요. 그럼 자유도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3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는 n-1 k 그러면은 합쳐서 돼야 되니까 n-1 빼기 k를 생각하면 된다. n 빼기 k 마이너스 하나하나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독립변수가 5인 그러면은 5가 있고 100개의 자료니까 99개가 있고 그러면 99 빼기 5를 해서 94 이게 가장 간단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저처럼 유도해 주세요. 55번 지금 추정 및 검정에 대한
분산 분석표를 아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n개였을 것이고 1이라는 거는 단순 획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SSR, R이라는 건 획이란 뜻이고 잔차 레지듀얼 에러 단어 들어갔고 전체고 MSR, MSE. 옳은 설명은 했습니다. 시그마 제곱에 대한 최우 추정량은 MSE와 같다. 이 최우자가 들어가는 거랑 최소 제곱 추정이란 거랑 좀 다른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표는 최소 제곱 추정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최후 추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의 이 말이 최소 제곱 추정법에서의 시그마 제곱에 대한 가장 좋은 추정량은 됩니다. 그러면 좀 아는 대로 몇 가지를 꼽아 봅시다. 3번 회계식의 유의성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SS2분의 SSR이냐, MS2분의 MSR이냐, MS2분의 MSR이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든다? F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둘 나눗셈 기억하시죠? 따라서 3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i 제곱을 최소가 되게 하는 b0 b1을 찾는 방법을 최소 제곱 추정법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최소 제곱 뭐를 잔차가 최소가 되는 제곱을 해서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거야. b0 b1을 찾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결국 어떠한 과정이든 지금 뭐지 하다가 2번 하나를 다시 한번 보니까 최소 제곱 추정법과 최후 추정법에 의해서 b0 b1을 결국은 구할 건데 두 방법이 접근은 달라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1급 기출문제니까 한번 스스로 공부하시다가 필요한 만큼 습득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문제를 드렸습니다. 아래쪽에도 3번에 F는 MSE, MSR, 그 다음에 최소가 되게 하는 최소 제곱 추정법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추정량은 잔차의 제곱 평균으로서 MSE와 같다. 위로 올라가서 추정법은 MSE와 같은데 불편 추정량의 잔차 제곱 편차니까 우선 1번은 제외하시고 3번, 4번 한 번씩 다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4를 보는 순간 독립변수의 개수가 4개네. 그리고 총 20개를 선택했어. F값이 18.36은 137.7을 7.5로 나눈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쪽에 회귀 잔차란 단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회귀 분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해설을 보니까 분사분석표의 요인의 회귀와 잔차가 확인되면 회귀 분석이고 자유도 중에서 4가 보이면 얘는 x값이 독립변수의 개수가 4개인 중회귀 모형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12개를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단순 회귀. 그럼 맨 아래 12와 관련해서 11이 있어야 되니까 10이 되고요. 나누고 해서 니은과 디귿까지 계산을 쭉 해보면은 니은에는 22가 되고 디귿은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 채우고 나니까 답이 1번이다. 표 채우는 거는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가 없이 yi 빼기 y hat i의 제곱이 1100이야. y hat i 빼기 y 바의 제곱이 110이야. n이 100이야. 이렇게 줬을 때도 여러분들은 빨리 머릿속으로 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yi 빼기 y 바가 토탈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서 여기 y i가 있고 여기 y hat i가 있고 여기 y 바가 있고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 안에서 오차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회귀의 제곱합이 무엇인지 아래 표를 보니까요. 110, 그 다음에 잔차가 커요. 이렇게 잔차가 회귀보다 크면은 그렇게 좋은 추정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를 설명할 건 아니죠. 질문에는 오차 분산의 추정량입니다. 오차의 분산의 추정량 여기네요. 왜? 현재 이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게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오차 분산의 추정량이 되고요. 그 결과는 1100을 이제 값으로 나누어서 얻는 거죠. 11.46 표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59번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어진 자료가 22개로부터 얻었고요. 그러면 21가 자유도로 들어갈 거고 잔차 제곱 합이 4,000이다. 잔차 제곱 합이. 그럼 4,000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다.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다. 표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지금 오차들의 분산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에 제가 그 여러 모양으로 지금 문제를 선별해서 넣어놨거든요. 정리해놨거든요. 오차들의 분산은 결국은 우리가 오차들이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오차의 오차. 이 결과들에 대해서 쭉 더한 다음에 n-k 그걸로 나눠야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단순이니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는 n개를 지금 뽑은 거죠. 그러면은 자유도 df에서 1, 그 다음에 n-1, n-2로 나눠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는 자유도를 선택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61번 중액이 모양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자유도는 첫 번째 회기에선 자유도가 2가 되고요. 또 n개를 뽑았으니까 n-가 n-3이 되겠죠? 현재 n-3은 3번밖에 없는데 나머지 식들이 다 비슷하면서 복잡한데 어떤 거는 2i의 제곱이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얘가 2i의 제곱인 건 2i인 건 아시겠어요? 2i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yi에서 y hat i를 뺀 건데 y hat i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거든요.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식인데 섞어 놓은 겁니다. 와, 그렇구나. 네네네. 너무 다르게 보지 마시고 그 과정을 유도해 주시면서 결국은 3을 생각하는 게 61번의 가장 핵심이다. 62번입니다. 결정계수는 전체의 변동, 총 변동 값 안에서 회기의 변동을 보는 거예요.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죠? 총 변동 중에서 회기식으로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을 뜻한다. 오른쪽에 보면은 SST에서 SSR 이게 바로 결정계수거든요. 64번에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다시 왼쪽으로 와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적은 독립변수가 추가되어도 결정이 변하지 않는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변수가 추가될수록 결정계수는 더 커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수정된 결정계수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측정값들이 추정회기식상에 있는 경우 결정계수는 1이다. 아, 이거는 값들이 직선상에 있다면 이거는 상관계수도 무조건 같잖아요. 그래서 결정계수 1이 됩니다. 단순 회기의 경우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표본 상관계수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r을 제곱한 거랑 결정계수랑 같다. 단순 회기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2번이 틀립니다. 해설 읽어볼게요. 회기분석에서 결정계수 r제곱은 회기직선에서 종속변수가 설명되어지는 정도. 어떻게 설명되어지냐면 총 변동 중에 회기식 변동, 회기 변동 쪽의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독립변수가 늘어나. 독립변수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다? y에 영향을 주는 x 변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속변수의 입장에서 잘 보완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들어가면서 그 값이 커집니다. 여기서도 독립변수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r제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독립변수가 추가되어도 결정계수는 증가됩니다. 증가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체크해서 다중 공선성 이런 거를 체크해 가지고 추가해 주고 또 값을 확인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하튼 2번은 틀린 말입니다. 결정계수입니다. 단순 회기 모형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계수의 제곱과 같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r제곱은 독립변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측정값이 한 직선상에 놓이면 r제곱은 1이다. r제곱 r 대문자 r제곱은 1이다. 대문자 r제곱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단순 회기 모형하고만 비교해도 r제곱이
R 제곱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중은 아니더라도 단수만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아래 보니까 모든 측정값이 추정 회귀 직선상에 놓이면 결정계수는 1이 되고 완벽하게 자료를 설명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64번 R제곱은 SST분 SSR 0에서 1 사이다. 그래서 틀렸고 SS가 작으면 R제곱은 커지겠죠. 왜냐면 SSR의 어떤 거예요? SST 빼기 SSE잖아요. 그래서 SS가 작아지면 SSR이 커지니까 당연히 R제곱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앞서 독립변수의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맞습니다. 65번 단순 회귀에서 딱 나오면 혹시 제곱을 해서 이거에 아닌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추정 회귀식의 기울기가 0이면 R제곱은 0이다.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R이 0이라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0이니까 결국은 기울어지지 않았다니까 R이 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걸 제곱해서 R제곱이 0이 되겠죠? 결정계수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0과 1 사이고 모든 관찰점들이 직선 위에 있으면 R제곱은 1이고 결정계수는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사이의 상관계수와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R제곱은 R제곱과 같다. 둘 다 R이라서 듣는 분들은 소문자 R제곱은 대문자 R제곱과 같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66번 단순 회귀 분석의 적합도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적합도 추정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 이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직선이 자료를 잘 대표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결정계수겠죠. 결정계수가 1이면 상관계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단순에서는 R을 제곱한 것이 대문자 R제곱이랑 같으니까 반대로 R은 R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이 되는 거죠. 결정계수는 오차의 변동 대비 회귀의 변동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오차의 변동 대비 회귀의 변동이에요. 전체의 변동 대비 회귀의 변동이에요. 전체죠. 추정의 표준 오차는 잔차에 의한 식으로 계산된다. 이 이야기는 앞서 시그마 제곱을 구하는 과정과 같은 말이죠. 모형의 F 검정이 유의하면 기울기의 유의성 검정은 항상 유의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 틀린 것은요. 2번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보니까 총 제곱합과 회귀 제곱합 이들의 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정계수를 구하는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더 내려가서 67번 추정회귀 직선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결정계수 R제곱은 총 변동 중 추정회귀 직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인 SSR 그래서 SST분 SSR이다. 맞고요. X와 Y 사이의 회귀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회귀 직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 결정계수는 0이다. 맞죠? 단순 회귀의 경우 결정계수 R제곱은 X와 Y의 상관계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X와의 상관계수는 회귀 직선에서 음이면 마이너스 루트 R제곱이다. 3번하고 4번만 봐도 둘 사이에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3번이 너무 깜짝 놀랄 일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잘 푸셨고요. 위에 마이너스 루트 R제곱이다. 뭐 설명이 들어있네요. 68번 지금 추정된 회계식이 주어진 자료에 얼마나 잘 적합되는지 그러면은 결정계수고 결정계수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총 제곱합분의 회계 제곱합 됐고요. 반대로 총 제곱합으로 1에서 빼면 되는데 뭐지? 네, 3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2번에서는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아래쪽에 잘 설명해 놨죠. 그래서 전체의 총 제곱합분의 yi 빼기 y 햇 제곱 같은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식을 지금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외우는 것도 1번이지만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되는지 알고 그 식을 한 번씩 계속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광고액은 직선의 관계에 있으며 직선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0.9 그러면은 상관계수가 제곱이 되면은 설명력인 회귀 분석에서의
결정력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정계수를 0.9의 제곱으로 그래서 0.81, 4번이 되는 거죠. 70번 두 변수가 가족수와 생활비 간의 상관계수 0.6인데 생활비 변동의 몇 프로가 가족수를 설명하느냐 결정계수 0.36. 그래서 0.36을 딱 하려는데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아래 36. 어떤 게 답일까요? 그래요. 36이 답입니다. 보통은 결정계수를 설명할 때는 0.36을 곱한 다음에 100을 이렇게 곱해줘서 계산된 다음에 100을 곱해줘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를 푸실 때 한번 확인해 보는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y는 20-0.1x를 얻었고 결정계수가 0.81일 때 상관계수는 그럼 r제곱하고 r제곱이 같은데 r을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 부호가 결정계수로부터 얻어지는 상관계수의 부호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0.9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r제곱은 뿔마 루트 r제곱이다. 그리고 그 부호는 기울기의 부호에서부터 유도하면 된다. 따라서 뿔마 루트 해서 0.9가 됐고 음의 부호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0.9다. 오른쪽 식을 주었습니다. 결정계수는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1575.76을 1924.90으로 나누어서 0.82, 73번 잔차 제곱합 60, 총 제곱합 240. 그러면 여러분들 표에서 60이 여기 있고 240이 여기 있고 또 한 가지가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180 그리고 이 중에서 180과 240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0.75 지금처럼 그 로직한 표가 머릿속에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74번 중위기 분석에서도 방법은 같습니다. 회기 제곱합이니까 150이고요. 오차 제곱합은 그 아래 50이 들어가고요. 총 200이니까 결정계수는 150을 2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0.75. 75번 회기 모형을 얻었습니다. 단순 회기네요. 지금 보이는 거. 그리고 10명으로 의미로부터 자료를 얻었습니다. 회기 직선에서는 마이너스 10.6인데요. 이때 x와 y의 상관계수를 물어봤으니까 결정계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그 결정계수에서 r제곱의 루트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yi 빼기 y바의 제곱이 전체 제곱합이고요. yi 빼기 y 햇 제곱이 오차의 제곱합이죠. 따라서 네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514.50이고 그 위에 246.7이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SSR이 있는 거죠. 계산을 해서 나눠도 되고 1에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1에서 이 b를 빼는 거죠. 0.9019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약 0.90이야 하고 4번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이 표를 주면 더없이 좋은데 그쵸? 지금 x 하나에 y가 들어가니까 자유도가 1이고 총 10명이니까 9가 돼서 8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계산을 직접 해보는 거죠. 봤더니 아래와 같이 9.9가 나오고 니은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디귿 그리고 r제곱은 어떻게 계산해야 된대요? r제곱은 여기 42.9와 9.9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0.23 하나하나 다 짝을 지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15번이 틀렸다. 아, 그러네요. 15번이 틀렸네요. 0.7이 아니라 0.23인데 아래쪽에 0.23인데 15번 0.7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잘 푸셨습니다. 77번 단순 회계 모형사 결정계수는 그러면 이럴 때는 결정계수를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쉽게 구하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든 지금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좀 보실래요? x가 0, 1, 2, 3, 4, 5일 때 y가 4, 3, 2,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게 확실히 보이고요. 그쵸? 결정계선 제곱이니까. 그리고 꽤 직선성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거로부터 제곱을 해야 되니까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0.9만 해도 0.81이니까. 제 예측이 맞다면은 답은 0.745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틀렸네. 0.946이네요. 대단하네요. 이게 거의 일직선상에 있는 값이 된 것 같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상관계수를 구하는 쪽으로 제가 답을 알려드렸죠. 결정계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게 더 쉽다고 보여져서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보통 0.946이면은 제곱했을 때 거의 1에 가까운 거거든요. 아래 풀이 보시면서 선택적으로 해 주십시오. 혹시 이런 문제, 77번 문제 형식 보이죠? 0, 1, 2, 3, 4, 5에 4, 3, 2,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나오면 바로 0.946이야 하고 선택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78번입니다. x1, x2, x3 다중회기네요. 그리고 제곱합이 157.9, 잔차 제곱합이 70.5. 그럴 때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f 통계량의 값과 f 분포의 자유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럼 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157.9가 여기고 70.5가 여기니까 합이 되고, 자유도 지금 독립변수가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은 내려와서 3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전체 15개를 확인했으니까 여기에 14가 들어가서 11까지 잘 확인이 되셨죠? 그리고 나면은 나누기에서 계산하시고 나누기에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 통계량이 결국은 8.21이고요.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3번하고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유도가 31인 건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면 이거죠. 자유도 31 보이시죠? 그래서 자유도 31, 2번,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79번 문제 확인이 됩니다. 이때 지금 회기에 3이 있다는 거는 x1, x2, x3가 3개다 라는 거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0번 2개의 변수를 가지고 중회기 모형을 하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0.000258이 됐으니까 유의 수준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 모형은 지금 다른 자료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F도 지금 33.96으로 크거든요. 따라서 두 설명 변수 x1, x2는 모두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영향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모두 준다고 해야 되느냐, 하나만 준다고 해야 되느냐, 적어도 하나는이 맞느냐.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귀무가설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웁니다. 둘 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다 주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마 적어도 하나는 주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반대의 대립가설을 세웁니다. 따라서 지금의 0.000은 0.05보다 작으니까 확실히 영향을 주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므로 두 가지 중에 뭔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거죠. 가설 세우는 거 이해가 되셨죠? 81번입니다. 독립변수가 2개인, 지금 식을 봐도 2개가 보이고요. 유의성 검정에 대한 내용으로 우선은 유의하지 않다라는 게 이 값들이 개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개수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대립가설은 앞서 했지만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영향을 잘 드러내는 식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MSR분의 MSE가 자리가 바뀐 거 아니야? 그리고 F값은 맞거든요. 그럴 때 K하고 F값. 그럴 때 기각을 한다. 자리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다? 이 표현을 하면 요 2가 에러고 R이 우리가 아는 리그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MSR이 있고
ms2가 있었단 말이죠. 이걸 나눠서 제가 f 값이 이렇게 계산했던 거죠. 그러네. 유의 확률 p가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h를 기억한다. 피자갈. 역시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본 이 f 값 역시도 2분의 r이에요. 그리고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그 정의의 인계값보다 크면은 hg를 기각하는 건데 피자갈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82번 y절편이 6.102가 나왔고 사용시간은 0.8951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y hat은 6.1092 더하기 0.8951x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의 입장에서 UGB와 종속변수 어떻게 되나 하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베타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y절편 베타 0가 되는 거죠. 월간 유지 비용이 사용시간 관련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t 통계량의 값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 t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두 가지 개수가 있는 거는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영향을 주는 변수는 어떤 거여야 돼요? 맞아요. 사용시간에 대한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용시간에 대한 t 통계량을 묻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t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계산하는 방법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식 두 개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떤 값, 이 값하고 이 값, 그리고 0.149 그리고 0.8951이 결국은 0과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둘을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아마 t 통계량도 처음 구해보신 분들이 뭐지? 하실 텐데 표준 오차가 들어있으면, 만약에 오차가 아니라 뭐 분산이 들어있으면 루트를 씌우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래쪽에 보세요. b에서 베타를 뺐다. 근데 베타는 항상 0이다. 유의하지 않다니까 0이다거든요. 그리고 루트 베리어블 b인데 표준 오차가 그 안에 들어가서 분모에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또 나누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y절편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y절편은 우리가 개수의 입장에서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82번 문제 잘 보셨으리라고 보고 아래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t값을 물어보는데 평수와 가족수에 대한 베타값, 그 다음에 지금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들어있죠. 그랬을 때 b를 계산하시오, t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각 뭐만 계산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나누시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32.74를 39.689 아래 문제 푸세요. 풀이 봅시다. 해설에 기억, 니은, 디귿 풀이에 다 32.74를 위에 있는 거 나누고 0.94, 3.372 나누고 6.9를 0.53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서 t값을 구한다? t값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나눠라. 됐나요? 그리고 나눈 값들이 기억번에 하나하나씩 잘 1번에 하나하나씩 잘 들어있죠? 이제 t값 구하는 것도 하실 수 있다. 84번 분산분석표를 주면 분산분석표를 확인해서 마지막에 구한 f값은 이 분산분석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들의 그 관계, 이 식이 주어진 자료를 잘 설명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t 검정 통계량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때 베타 1에 대해서. 그런데 왜 왼쪽에 있는 이 표를 주지 않고 이거를 줬을까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빨리 f 통계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f는 t의 제곱을 한 거랑 같더라. 이 관계가 또 성립을 해요. 성립하는 거를 유도하는 것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f값은 t제곱을 한 거랑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단순 선형
회기 모형에서는요. 아래 해석 보세요. 단순 선형 회기 모형의 유의성 검정의 t를 제곱한 t제곱은 모형의 유의성 검정 통계량 f값과 비교했을 때 제곱을 하면 f더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t를 제곱해서 f가 됐으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가 양의 상관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바탕으로 검정 통계량의 값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구나 하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F 통계량과 T 통계량 두 가지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역할이 달라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T를 제곱하면 F가 된다. 그리고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가 어떠한 상관이냐, 양이냐, 음이냐 이러한 방향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4를 보면은 루트 4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중에 플러스야 하고 답을 선택해라. 이제 문제들이 점점 고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 제곱법에 대한 추정 회기식을 하나 봤습니다. 이거는 한 집단 X에 대해서 Y를 보는 거죠. 그리고 SSX가 있고 MSE가 있습니다. 뭘 하려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옳지 않은 것은 추정량 B1은 평균이 베타 1이고 분산이 SX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읽고 나면은 뭔 말인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다음 걸 읽으세요. 2번 추정량 B0는 회기직선의 절편 베타지로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런 건 알겠죠? 그러면 표시하고 그 다음에 MSE는 오창 입실론 i의 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요것도 앞에서 들은 것 같죠? 그럼 표시하고 그 다음에 B1 빼기 베타 1을 루트 SX분의 자유도가 1 n-인 F분포를 따른다. 이게 F분포를 따르나 T분포를 따르는 거 아닌가? 앞서 내가 문제 풀어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아니야. 이렇게 해서 4번이 확실히 틀린 거니까 가고 1번 맞습니다. 추정량 B1은 평균이 베타 지로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 베타 1의 SXX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를 따른다. 그래서 요 4번을 보면은 추정량 B1이 이런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를 표준화시킨 것이 아래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한 번에 딱 아울러서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여하튼 지금과 같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86번 단순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R제곱과 기울기에 대한 가설에 대한 유의 수준 5%에서 가설 검증해봐라. 우선은 결정계수 구하라는 문제니까 총 제곱합하고 잔차 제곱합만 줬네. 그러면 1 빼기를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0.889. 0.889가 두 개야. 그럼 기울기는 0이라 할 수 없다. 기울기는 0이라 할 수 있다. 기울기를 좀 한번 구해볼까요? 아니면 주어진 조건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유의성 검정할 때 우리 한 번에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로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지금 192.8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21.312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이게 있어서 결정계수를 구했죠. 그 다음에 자유도를 보면은 하나짜리가 있고 그리고 밑으로 5개를 뽑았으니까 4가 있고 여긴 3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21.312를 3으로 나눈 요 값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여기까지 와서 계산한 값을 가지고 기울기 0.722와 21.312 나누기 3이 서로 또 어때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은 t 값이 얻어지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t가 우리가 원하는 그 좀 최종의 값인지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아래쪽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제가 계산했던 이 값을 여기에 이렇게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SXX를 지금 넣어서 SX로 나누는 게 한 번 더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는 이 값이 제공이 된 걸로 우리는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나눗셈을 하는 건데 표준 오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더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식에서 다시 나누기 sxx분의 1 이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루트를 씌워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조금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이쪽에 와서 0.72예요. 0.72는 0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떨까요? 1에 가깝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울기가 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약간은 그런 힌트를 얻어봐라.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진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4.91까지 나오면 3.182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규모가설에서 0이라 할 수 없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방금 푸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 선형액에서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 검증할 때 T분포의 자유도는 T분포의 자유도를 물어보려면 MSE를 논할 때 자유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자유도 계산할 때 맨 위에 단순이가 1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n-1이고 n-2가 되죠. 이 n-2가 t 분포에서 구해야 되는 자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도 계산할 때 항상 n-2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한 게 이런 의도인데요. 10개를 모았으면 8개가 자유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8번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각 yi의 기대값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로 주어진다. 기대값이니까 이 식을 우리는 원하는데 이때 yi는 입실론 없이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여야 해. 이런 얘기죠. 맞죠? 오차항 입실론 i와 yi는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 xi가 있고 이거를 올라가서 여기에 yi가 있을 텐데 yi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차항의 입실론 i와 yi는 동일한 분산을 갖게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베타 지로라는 거는 y절편입니다. y절편을 내가 계산하고 싶다. 3번 xi에 0을 넣었을 때 남는 거를 말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모든 yi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측정된다. 네, 그렇겠죠. 그 값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하나 우리가 임의로 선택을 하니까요. 89번 단순 회귀 모형에서 1번 결정계수는 x와 y 상관계수와는 관계가 없는 값이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정계수를 r제곱이라고 하고 상관계수도 r인데 제곱을 해서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베타가 0일 때 가설을 검증하기 자유도는 n-인 t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차 입실론 i의 분산 추정량은 평균 제곱 오차이며 MSE로 나타낸다. 그렇죠. MSE가 바로 분산 추정량이 되는 거죠. 잔차의 그래프를 통해 회귀 모형의 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잔차의 그래프라는 거는 앞서 이 잔차들이 이렇게 생길 때 이 과정을 다시 평평하게 바꾸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잔차의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90번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에서 적합한 회귀가 나왔을 때 y 해신 30 더하기 0.44x 종속 변수가 0일 때 x가 y가 0이죠. 그럼 독립 변수의 값은 0.44다. 독립 변수가 0일 때 종속 변수는 30이다. 종속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독립 변수의 값은 평균 0.44 증가한다. 그렇죠. 바로 3번이 딱 맞는 말인가요? 아하, 4번이네요.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는 평균 0.44 증가한다. 그래서 x를 하나 넣으면 0.44, 또 누르면 0.44 증가하죠. 0.44.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해설. 설명에서 x와 반음에서 y 사이 회귀 직선이 나오고 30은 x가 0일 때 y절편이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반응 변수 y 기본적으로 30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기울기는 어떤 뜻이냐? 설명 변수가 한 단계 증가할 때 설명 변수는 독립 변수죠. 그러면 y가 0.44 증가한다. 앞서도 위에 설명을 보면 제가 1을 넣으면 0.44고 2를 넣으면 더하기 0.44가 되는 거잖아요. 0.44씩 증가하는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기울기라는 걸 해석한다 라는 뜻입니다. 91번
0.5 빼기 2x라고 추정식이 나왔어요. 1번 반응 변수는 y이고 설명 변수는 x이다. 맞는 말이죠.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의 상관계수는 0.5다. 아, 지금 이 0.5가 y절편인데 걔가 상관계수다?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3번 설명 변수가 0일 때 반응 변수가 기본적으로 갖는 값은 0.5다. 맞죠? 설명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반응 변수는 평균 이만큼 감소한다. 마이너스 2라서 해석이 이렇게 됐습니다. 2번 틀렸고요. 위에 90번 이후에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x1, x2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회귀계수의 값 1.7의 의미는 설명에서 x2의 값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반응에서 y의 값이 1.7 단위 증가함을 의미한다. x1이겠죠. 회귀계수 2.5의 의미는 설명수 x1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x2의 값을 한 단위 증가시키면 반응에서 y의 값이 그래서 지금 x2에 대해서 하나 증가하면 2.5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x1은 고정시킨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문서 x1만을 이용하여 회귀 모형을 적합화시킬 때 회귀계수의 기울기는 1.7일 것이다. 변합니다. 설명변수 x2만을 이용하여 회귀계수의 이것이 1 것이다. 이것도 변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대신 이 1번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 다시 한번 해놨는데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설명처럼 바꾸면 된다. 1.7의 의미는 설명변수 x2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x1의 값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y 값이 1.7 단위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다. 최소 자승법이 최소 제곱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울기가 있고 그다음에 y절편이 있어요. 보통 a 플러스 bx y 햇은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 우도법이 잘 안 나왔는데요. 언젠가부터 둘을 비교하는 거로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던 두 방법에 의해서 구한 값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3번을 보세요. 최소 작업법을 구한 이거와 최대 우도법을 구한 거는 같다. 같지 않으면 둘 다 좋은 단순 회귀 모형을 구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크다, 작다, 비교할 수 없다가 아니라 3번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번 다중회귀 분석의 변수 선택법으로 옳은 것은 전진, 후진, 단계적인데 단계적이 두 개예요. 그럴 때 전진은 완전 모형으로부터 시작한다. 후진은 완전 모형으로 시작한다. 단계적은 후진 제거법 기준으로 시행한다. 완전 모형으로 시작한다. 뭐지? 아, 그래요. 섞여 있지만 2번이네요. 후진이 먼저 이 값들이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전진은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은 후진과 전진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아래쪽에 보면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전진 선택, 또 하나는 후진 소거법, 제거법, 세 번째는 단계 선택법, 그리고 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이 완전 모형에서 시작을 해서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 중에서 설명이 작은 거를 빼가지고 차례로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가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화 잔차의 절대값이 2 이상인 값은 이상값이다. 더빈 왓슨이 0에 가까운 독립이다. 표준화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를 통해 등분산성을 검토해야 된다. V와 F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소성을 의미해야 된다. 사실 의심해야 된다. 이 너무너무 말이 어려워요. 너무너무 말이 어려워서 뭐지 하는데 제가 더빈 왓슨은 2 이렇게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독립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틀린 것은 2번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뭐 더빈 왓슨은 2가 가까우면은 서로 오창이 독립적이고 또 자기 상관이 없고 0에 가까웠고 4가 있으면은 자기 상관이 양이냐 음이냐인데 그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 외에는 네, 우선
95번으로부터 이해하셔야 될 거, 너비너슨 통계량이 2이면 독립이다. 2이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먼저 외워주시고요. 조금 더 외우고 싶다. 그럼 VIF, 분산 팽창계수 이런 게 있으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한다. 이거 자주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한테 전문가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중공선성은 잔차항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잔차항들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변수들이 x1, x2가 x1, x2, x3 이렇게 y에 영향을 주는 x값들이 많으면 그들 사이에 비슷한 게 있는데 내가 변수를 잡은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다중공선성이라고 그랬죠. 1번이 틀렸고요. 앞서 했던 문장이 요 VIF가 10 이상이면 의심을 좀 해봐라. 이런 정도 너무 많이 가지고 가시면 힘드니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정도만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에는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97번 아파트 평수 및 가족 수가 난방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회기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문제 정말 자주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 식을 보면은 표를 보면 이 값이 바로 식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y hat은 39.69 더하기 33.7 x1 0.53 x2 이렇게 보이는 거. 요 추정 회계식 유도하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이렇게 두 개 나눈 게 여기 있어요. 그랬죠? 이렇게 두 개를 나눈 게 여기 있어요. 근데 나눠 보세요.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t값에 대해서 p값이 있어요. 0.05보다 작으면은 유의한 거죠. 현재는 평수가 유의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1번은 맞았고 가족수가 주어지면 아파트가 한 편 커질 때 아파트가 한 편 커지니까 빨리 x1이 하나 커질 때 난방비가 3.37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유의수준 5%에서 난방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평수다. 0.05보다 작은 거니까 아파트 평수가 30평이고 그러면은 여기 x1에 3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족 수에 5를 넣어라. 그러면 난방비는 계산하면은 y 햇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니까 틀렸어요.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맞아요. 나머지 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볼 수 있는 연습만 조금 해주시면은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설명 변수는 헤드하고 넥이고요. 절편은 y절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넥이 0.05보다 작으니까 유의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는 절편과 넥이다. 유의성이 있는 거 아니야? 중회기 모형은 자료 전체의 3% 중에서 약 89.1%가 설명하고 있다. 위에 이 값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하고 봤더니 여기에 결정 개수는 0.89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른 요인을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y 햇은 마이너스 275.26 더하기 4.458 x1 헤드 더하기 19.112 넥 이렇게 해서 할 때 넥이 한 단위 증가하면 19.112만큼 반응하는 게 증가한다. 해석이 되죠. 네, 여기서 잘못된 거는 2번이죠. 절편하고 넥이 유의성이 있는 거고 헤드가 유의성이 없는 거죠. 굳이 복잡하다고 피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네, 0보다 작으니까 유의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증가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지금처럼 다중회계를 할 때 보통 다중회계식에서 범주형 자료도 꼭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범주형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각각의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무학, 초졸, 중졸, 고졸을 뭐 무학 더하기 뭐 초졸 더하기 뭐 중졸 더하기 뭐 고졸 이렇게 4개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변수거든요. 지금처럼 4개로 만든다라는 말이 가변수가 4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대졸은 없나요? 대졸은
여기에 상수항 있었죠. 상수항에 대졸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수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5개의 범주다 그러면 하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개의 변수를 만들면 된다. 5 빼기 1. 아래로 내려가서 연봉을 반응 변수로 하고 다중 회귀 변수로 할 건데, 연봉과 지금 학력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남녀 둘. 그러면 어떤 게 가변이 되든 상관없어요. 지금 학력이 3개면은 그 중에 고졸이나 대졸 이렇게 2개는 분명히 변수로 만들어지면은 대학원졸은 합쳐질 거고, 남녀다 그러면 남자가 있으면 여자는 또 합쳐져서 소개가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다? 3 빼기 1 2개의 변수와 2 빼기 1 하나의 변수, 이렇게 가변수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3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에 지금 똑같은 문제에서 학력이 이렇게 3개, 그리고 가변수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설명 시 필요한 설명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근속 연수 하나랑 그 다음에 초, 중, 대중에서 하나를 빼서 2개. 그러면 총 3개의 가변이 생기겠다. 아래 다중회귀 설정 시 범주형 자료의 독립변수를 가변수로, 가변이 아니라 설명변수가 생기겠다. 이때 K계에서 K 빼기 1의 가변수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 그들을 지금 표현을 해줘서 있으면은 1을 들어가고 없으면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표 하나를 완전히 상수항 만들 때 쓸 거고, 그리고 3가지의 범주니까 2개의 가변이 있고, 원래 근속 연수 1개가 있으니까 가변 2개랑 합쳐서 3개의 설명 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단원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아마 빠르게 풀고 제가 아는 만큼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거나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